거동이 불편한 남편을요, 7년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한 70대 할머니가 계시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법정에 서게 됐대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네. 61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러네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한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2011년에 이 남편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아이고, 네. 그런데 그 후에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아주 극진히 이제 네. 간호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간호를 해오던 중이었는데요. 네. 또 심지어 단순히 그냥 뭐 돌보는 정도를 넘어서 매일같이 관장을 이제 해줘야 될 아이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심하게 안 좋으셨군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병 간호를 했는데 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아하. 그럼 올해 1월에 네. 이 아내가 네. 이 거동이 불편한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요, 아이고. 네, 네. 이 70대 아내가 이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그런 아하. 끔찍한 일이 올해 1월에 발생했습니다. 아니, 오윤성 교수님, 7년 정도 정말 몸이 불편한 남편을 지극정성 병수발했던 이 아내분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병수발을 정말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치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하. 아주 이제 그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 남편, 이번에 이제 피해자가 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아마 이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폭력이라든가 이걸 좀 사용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어떤 그 병수발을 받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팡이를 뭐 이용을 해서 폭행을 하거나 아이고. 또는 뭐 성적으로 모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해서 아하. 상당히 그 이 가해자인 이제 이 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냐 뭐 계획적 살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정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황을 보게 된다면 이 가해자인 이 부인이 네. 주방에 있는 그 흉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범행을 했고 네. 또 하나는 그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자수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은 네. 이 그 가해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하.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폭발적으로 어떤 분노가 나서 네. 거기에서 살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장희영 교수님, 7년이면요, 말이 7년이지 예전에 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이렇게 오래 병수발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70대 아내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이제 몸이 불편해졌다라고 하고요. 네. 이 병간호를 하던 이 아내도 2016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네. 또 그동안에 잠시 말씀 나왔습니다만 남편이 저렇게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폭언을 심지어 몸이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이용해서라도 아이고, 폭행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말은 과거에 50년을 살아온 그 인생에서도 아마 이 아내분은 비슷한 일들을 겪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네.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치매 그러니까요. 증상까지 있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도 들고 문제는 치매 증상이 이제 얄팍하게 오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강하게 올 때에는 네. 인지장애나 환각, 망상 증세까지 있을 정도의 충동적인 치매 증상이 심각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또 오랜 병 간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오해는 마시라는 게 이 행동, 70대 아내의 행동을 두둔하는 게 그럼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이 아내분도 사정이 딱하기는 그 생활상이 최명규 의원님 딱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우리 그 남편분께서 네. 그 원래 만약에 이런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뇌경색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우리는 뇌경색이면 몸을 못 움직이면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뇌경색은 뇌의 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뇌경색으로 인해서 더욱 참을성이 없어지고 네. 더욱더 충동적이 되고 아하. 또 본인의 기억력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네. 본인이 일종의 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설득하고 얘기하고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더욱더 괴로우셨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할머니가 아마 치매가 있었을 때는 할머니는 아마 여러 가지 입장이 교차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현재에 있어서도 치매가 되다가 보면은 간병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옛날에는 잊어먹지 않고 하던 일을 점점 잊어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간병이랑 업무 자체가 벅차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만약에 더 치매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할게 됐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거를 내가 뭔가 종교를 짓고 끝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은 치매 초기에 더해서 더 우울해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감정 조절은 더 어렵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보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면은 네. 그냥 시설이나 병원으로 뭔가 다른 도움을 청하면 되지 왜 이 할머니는 이랬을까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지기능 장애, 우울증이 겹치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제로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남의 집 사정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시설에 맡기면 되지 왜 이렇게 7년간이나 병수발했을까? 하지만 그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물론 이 7년간 병수발하면서 이 아내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범행을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환각, 이런 망상, 이런 장애까지 이 아내분이 앓게 됐어요. 뭔가 이 본인도 70대 아내분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첩됐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그 남편분이 평소에 폭력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어떤 병수발 받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고. 아하. 근데 이제 통상 이제 범죄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폭력을 많이 사용을 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또 뭐 자기 배우자에게 그런 식으로 폭언이라든가 이걸 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가 네. 않아요. 아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에서의 그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가해자가 최종적인 피해자가 되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피해자가 최종적인 가해자가 되는 이런 현상도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죠.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육체적 또는 언어적인 여러 가지 폭력에 시달리다가 네. 아까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환각, 환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청주에 보면은 그 여자 교도소가 있어요. 아하. 거기에 가 보면 그 이 여성들이 살인을 한 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남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남을 살해를 한다는 것이 주로 이제 이 가정 문제에 있어서의 남편 살해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이 그 가정에서의 그 부부 관계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행들이 적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손수호 변호사님, 범행 후에 이 70대 아내분은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가 다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죠. 결국 재판에 넘겨졌을 텐데 재판부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네, 살인 행위를 한 점을 다 인정을 했고요. 또 네. 재판에서도 그걸 다투진 않았어요. 네, 설령 뭐 부인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많으니까 또 네. 문제가 없을 테고. 다만 중요한 거는 살인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형량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처벌이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1심에서는요.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하.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에요. 감경 요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5년보다 더 낮은 그런 그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번 사건이 그런 사례인데요. 네. 병간호를 장기간 홀로 감당했는데 그런데도 남편으로부터 이제 폭언도 듣고 또 폭행도 당했다. 아하. 그런 게 반복되자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본인의 그런 그 치매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네. 또한 우발적 범행이다. 네. 라는 점 등을 종합해서 네. 결국은 1심에서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재판이 1심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2심까지, 즉 항소심까지 가게 됐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손 변호사님? 사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살인의 경우에 여러 가지 참작 요소가 있어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아하. 그런데 2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거는 맞아요. 동일해요. 네. 그런데 이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쉽게 말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물론 네. 지금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었지만 네. 징역 3년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구치소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이제 네. 고의에 의해서 그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네.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가 2심에서 생겼습니다. 왜 그러면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3년은 유지하되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70대 아내가요, 손 변호사님, 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나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였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네, 1심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죠. 이제 심신 상실이라는 게 네.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 네. 판단 능력이나 뭐 이런 능력들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런 능력이 아예 없었다면 이건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아하.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 이거를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심신 상실은 아니다. 판단력이 있는 상태였다. 판단력이 있었다. 하지만 판단력이 있지만 네. 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본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네. 1심과 달리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뭐 이제 그 피고인의 그 연령, 뭐 그동안의 어떤 행위, 네. 뭐 환경, 가족관계, 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범행 후에 그 실제로 그 스스로 신고했다는 점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유죄는 유죄지만 네. 또 이 판단력이 있었지만 네. 이게 형이 징역 3년 실형 선고와서 교도소에 3년 복역하게 하는 건 너무 무겁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집행유예 5년을 붙였습니다. 네. 물론 범죄 자체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보여준 이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